네, 이번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야기를 앞에서 워낙 많이 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라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은 사실 농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에 있는 그 실업농구단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은행원으로 나중에 이제 전직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노조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DJ에게 발탁이 돼서 이제 정계 데뷔를 하고 정계에서 비례대표로 이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에서 비례대표로 입성을 해서 그 다음에 지역에서 3선을 영등포갑에서 3선을 하신 분인데 이렇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요사이같이 학력 인플레가 되는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장관을 지내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입지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령 이재명 대표가 그런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보호를 하고 이래야 될 건데 그냥 하위 20%다 이래서 컷오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내일 국민의힘이 입당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0점을 받은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김영주 의원이 무슨 소리냐. 그건 내가 20대 때 있는 일이고 21대에는 말조차 없었다. 뭐 이런 공방이 오고 가는데 어떻든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또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좀 제 자신을 묻고 싶어요. 어떤 기준이냐. 제가 지금 나눠서 여쭤볼게요. 그래서 김영주 부의장 그 개인에 대해서는 평가가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부적절하다기보다 이분은 사실 민주당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당의 사랑화를 위해서 그런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쳐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쳐내자마자 그리고 곧장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고 완전히 탈당을 한 지 하루 만에 제안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명분이 게임이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분이 원래 보수 성향이었는가 최소한 이런 의심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영주 의원도 말이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해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중도위원회를 확장할 목적으로 확장을 해야 하니까 영입을 제안을 했고 나는 수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판을 바꾸겠다. 이 세상에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판은 선진민주정은 그러면 모두 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정치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늘 당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편인데. 정치에서는 현대 정치에서는 가령 요사이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요. 뭐 하버드대 레비스키 교수 같으면 아주 그걸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쓴 모든 에세이에 그걸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달리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긴 국민의힘이 빨간 색깔 옷 입고 민주당은 또 파란 색깔 옷 입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진영을 넘어서 영입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요. 글쎄요.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총선 사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한편 영입하는 인사들이 면면을 보면 과거에 한때 뉴라이트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한때 이제 좌파 운동을 하다가 새로운 그 뉴라이트로 이제 생각을 바꾼 분들이 과거에는 뉴라이트다 이래서 한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뭐 신지호 전 의원 아주 대표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도 보면 과거의 자기 학생 시절부터 했던 운동에서 탈피를 한 분들이 유달리 많이 보여요. 가령 이번에 마포구에 출마를 하는 하문경 삼민투 위원장 지냈잖아요. 삼민투 위원장 같으면요. 이건 옛날 학생 운동할 때는 장군입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요사이 뭐뭐뭐뭐 하는 국회의원들 운동했던 사람들은 사병에 불과해요. 그 장군급인 사람이 지금은 나는 내 과거를 반성한다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이번에 광주에 출마하는 이종칠이라든가 박은식 같은 사람도 다 옛날에 학생운동을 하고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내 놀라운 걸 봤습니다. 이 최원식 전 의원.
이분은 계양갑에 출마를 하는데 이분은 그 이재명 대표와 뭐 몇 사람들이 그 다 사법연수원 동기에 있으면서 같이 노동법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예, 예. 일종의 이재명 대표를 그 왼쪽으로 생각을 틀도록 한 그 이른바 뭐 앞에 먼저 가는 이 향도 생도라고 해야 됩니까? 예, 예.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이번에 원희룡이 출마를 하고 최훈식이 바로 옆에 계양갑에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 찔끔했을 겁니다. 뭐냐 이게.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영입 작업들, 이게 옳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옳지 않다기보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선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기대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했다면 막 외인 확장이 주 목적이다 이래서 이기는 그 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영입할 때는 이런 말조차 나왔어요. 사실상 김영주 의원을 영입을 해서 여기서 당선을 시키면 두 석을 넣는 효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말조차 공공연하게 국민의힘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으로 만약에 영입을 다 추진을 했다면 나는 나중에 설령 이번 선거에서 그분들이 다 당선이 되고 나중에 야호한다고 하더라도 네. 끝내는 당내 분란이 소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에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분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가령 총선- 이렇습니다. 예. 예. 가령 이번 총선이 끝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될 대표적인 계획이 바로 노동개혁이에요. 노동개혁은 사실 취임하자마자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소수당이라는 걸 핑계로 노동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번에 노동개혁을 하려면 노동3법부터 바꿔야 되고 그리고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과 이제 제대로 한판 붙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정책 지금 노선이 달랐던 이렇습니다.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 더 일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시간이 한정적으로 아니, 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당장 김영주 의원 하더라도 예. 그래요. 이 양반이 노동계 데모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김영주 씨가 과거에 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 행적을 보면 굉장히 강경파예요. 가령 최저임금 올리는 문제라든가 이 노동계의 어떤 권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령 노동 경직성을 완화를 하는 노동 유연화를 시키는 이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 때 과연 김영주 의원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협조를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장기적인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당장 이번 총선에서는 민심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기대 효과는 달성이 될까요? 제일 답답한 게 처음에 이 공관위원장이 우리 시스템 공천한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공천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난 기억을 하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뛰고 있는 분들도 가령 영등포갑에서 뛰고 있는 분이 예비 후보만 5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저는 승복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하겠죠. 승복한다는 말은 하겠죠. 어차피 김영주 의원을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네.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적장을 뽑아와 가지고 우리는 공천해버린다. 이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난 그랬어요. 네. 이게 시스템 공천이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시스템 공천은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은 후보 자격만 중앙당에서 따질 뿐 공관에서 따지고 네. 나머지는 상향식을 하라. 거기다 경선하라. 예,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재선 이상의 현역 대부분이 살아남았고요. 30명에 달하는 전직 의원들이 본선에 오르면서 이번 총선 국민의힘 공천이 경력직 공천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승리 가능성을 이제 우선을 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인데 새 얼굴 발굴에는 실패한 거 아니냐는 또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새 얼굴 뭐 발굴을 못한 건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수도권에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별로 없잖아요. 이러니까 사실은 새 얼굴을 발굴을 할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낙선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공천을 받는 걸 보면 이건 뭔가? 그럼 새로운 인물이 그동안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제대로 된 영입 인사들이 없었느냐?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입을 했던 분들이 또 이번에도 또 영입 인사로 또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이게 국민의힘에는 좀 산뜻한 분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대신에 잡음은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뭐 신문에도 수없이 감동은 없는 공천이다 하지만 감동이 없다는 표현이 글쎄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잡음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현역 90명 중에서 지금 60명이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5명은 탈락을 하고 15명이 지금 보류 중이에요. 이 경선을 또 남은 경선을 해야 되고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90명 중에서 60명을 그대로 공천을 받았다면 예. 그거 정말 대단한 그 생존율입니다. 지난번 21대, 20대인데 보면 사실은 절반 이상이 물갈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유한 인수위 때부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가령 영남 다승 의원 그리고 윤 대통령 측근 의원 그리고 당 중진을 제심에 거론했잖아요. 김기현 대표, 예. 주호영 전 원내대표 당신들 흠수로 나가라 뭐 이러는데 저도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당의 자산은 언제 키우느냐. 내가 예,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이분이 문자 그대로 영남 탈락 없고 그리고 윤측근 탈락 없고 그리고 중진들 탈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떠돌죠. 제일 처음에 나 출마 안 할게 했던 장재원만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예. 이런데 아마 장재원 그 의원은 저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참 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 4년 정도 쉬면서요. 그리고 뭐 그동안 또 할 일이 또 따로 있겠죠. 내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따로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요. 정말 다 잘라야 됩니다. 지금 그럼 국민의힘이 심사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20여 곳, 그곳에서 앞으로의 공천에서 어떤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참여제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3월 22일 날부터 후보 등록을 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국민 참여를 하고 뭐 국민 추천제 추천을 받겠다 하는데 지금 뭐 누가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추천한다고 해서 또 그걸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 공천에 있어서 예. 이런 느낌은 됩니다. 이번에 친윤이 거의 다 살아남았잖아요. 네. 뭐 어쨌든 그리고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행정관들은 많이 그 떨어졌는데 낙오를 했는데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들은 다 살았어요. 아무도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은 반면 친명은 다 살아났고 비명이 막 상당수가 다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말은 뭔가 하면 엄격한 어떤 기준과 그리고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공천을 심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고는 그럴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한쪽만 완전히 쓸려나가고 한쪽만 완전히 살아남는 이런 경우는요. 어느 경우에도 없어요. 그건 반드시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은 좀 그래도 무난했지만 네. 좀 그래도 왜냐하면 현역들을 워낙 많이 살려줬으니까 현역 불패란 말이 나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잡음은 없지만 민주당은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죠.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나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정말 놀랐어요.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까지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낙연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하고도 아마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탈당을 한다. 이렇게 국회 약속을 하고 그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발표하려 했던 출마 선언을 보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임종석을 광주에 내리보내려 하는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입장을 이렇게 밤새워서 바꿨다고 바꿨단 말이에요. 생각하세요? 뭐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좀 욕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토 중례를 기다린다. 그럼 이 말이 왜 욕되는 말이냐. 이재명이 이 총선 이후에 사법 처리가 된다면
민주당을 책임질 사람은 또 누구겠느냐. 그러면 그만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안에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다. 전 원내대표였던 홍영표도 탈당을 해버렸죠. 뭐 다섯 의원 서른도 탈당을 해버렸죠. 홍영표 의원은 아직 탈당은 안 아직 했고요. 예. 탈당 선언을 사실상 했죠.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사람들이 없고 무기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그런 사태가 온다면요. 친명 중에서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부 처리가 만약 된다면 내가 그걸 가정에서 말하면 이 방송 시청자들은 특히 이재명 지지자들은 개 딸들은 아주 화를 내겠지만 뭐 화를 내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안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는 문자 그대로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우리는 명문정당이다 이런 말을 또 하겠죠. 이게 명과 문이 충돌을 하고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한 몸이다. 일심동체다 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임 전 실장이 당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라고 한 선언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는 어떻게 영향력으로 작용할까요? 글쎄요. 본인이 그게 단독으로 결정했겠습니까? 아마 양산에서 전화가 왔을 겁니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양산에서 전화가 오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그걸 단독으로 결정했겠어요. 왜냐하면 이낙연도 전 총리를 지는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숙현 부의장과도 다 국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당 선언만 남았는데 본인이 느닷없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는 승복하겠다 뭐 이런 한마디 말을 할 때는 뭔가 아주 엄청난 기제가 있단 말이에요. 작용한 기제가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양산과의 통화로 봅니다. 그 임종석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그 문 대통령이 그랬을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 네가 없으면 우리의 대안은 없다. 네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가버리면 민주당 안에 있는 나머지 친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심점이 없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지 변호사님은 않나. 어쨌든 오늘의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분석을 제가 하시는 거고요. 저는 한 99%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공천과 관련된 네.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어제 이제 미뤄졌던 그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오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광주 민심을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광주에 가본 지가 벌써 한 7년이 되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이제 한 8년 됐네요. 이러니까 내 광주 민심을 정확히 모르는데 광주에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 또 광주 출신 전직 의원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지금 광주 민심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뭔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비명 그리고 친문을 쳐내면서 광주 의원들 너무 많이 건드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광주의 민심이 굉장히 많이 동요를 하고 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다면 과거와 같이 따뜻한 환영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저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그 정치 를 좀 다루는 몇몇 그 언론인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광주를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민주당이 저러고도 광주에서 지지를 과거처럼 제대로 다 받는다는 것은 그건 기대하기 힘들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호남 민심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보도도 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님의 주변 사람들과 느꼈을 때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 실제로 내가 뭐 이렇게 광주에 하시는 지금 거고요. 내려가 보지 않았으니까 예. 그 민심을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 광주 쪽에서 나오는 언론들 기사를 지금 꼼꼼히 봐요. 네. 꼼꼼히 보면 이 칼럼도 대부분 이제 민주당의 그 공천 내란을 걱정하는 그런 칼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좀 우호적인 그런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그런
과거처럼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 대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때 배지를 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자칫하면 또 뭐 밑에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디서 뭐 며칠부터 그런 했다 수치 그거 해야 구체적으로 돼. 말씀하시지 그래서 마시고요. 그걸 예. 그건 생략을 하고 말씀을 예. 드리겠는데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가 이 처음에 스타트를 했을 때 이 정도였다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드디어 지금 이게 손가락 이 5개 안으로 헤아릴 정도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준석 이 후보는 뭐 후보라고 이준석 대표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가장 젊은 세대들 2030 뭐 자기가 기대하기는 아마 40까지일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이거 바로 동탄, 예. 화성을이다.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러는데 지금 많이 찾아 헤맸잖아요. 대구도 가고 다시 노원에 가볼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그래도 지역구에 가서 또 네 번째 떨어질 것이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화성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그럼 지지도가 계속 하향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반전시킬 어떤 특단의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개혁신당으로서 그런 계기를 마련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왜? 그럼 새로운 인물이 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공관위원장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공천을 막 해주고 산뜻한 공천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도 인물이 있어야죠. 이미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뭐 신선한 사람이 다 이게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여론을 환기시킬 만한 분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 내놓을 어떤 나라가 벌컥 뒤집힐 만한 그런 공약도 없습니다. 그럼 조국 혁신당이 창당을 했고 조국 대표가 이제 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 제3지대에서 있는 생기는 정당 치고는 지금 지지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요. 그것들은 수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조국 신당 이러니까 그거 안 돼. 이러니까 조국 혁자를 넣어갖고 예. 조국 혁신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징역 2년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기 중에 감옥에 가면 나를 이어서 뒤에 후순위가 다시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정도를 긋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요. 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리나라 자기가 지식인 그 그룹에 있다는 식으로 한때 조국 대장형을 온갖 온갖 그 트위터에 온갖 글을 써서 그래서 세인이 관심을 끈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게 사실상 거의 곧 빠르면 3, 4개월 안에 늦어도 알겠습니다. 아마 예. 6개월 안에 감옥에 가야 될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영길 대표가 안에서 지금 정당 만들었습니까? 만든다고 합니까? 맞는다고 합니다. 예. 예, 송영길 대표 그러죠. 조국 그러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감옥 안에서 내가 꾸밀 겁니까? 내가 그래서 제발 배운 사람들이 제발 이러지 마라. 알겠습니다. 포커스 오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